나는 오늘도 출근을 꿈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에서 깨는데 손목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손이었습니다. 당신 또 잠꼬대 했어.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서울 을지로 그 빌딩 11층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러는 겁니다. 김 부장님, 회의 시작합니다. 그 꿈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뭔가 바빴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깨어보니까 천장이었습니다. 66살의 새벽, 천장.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성민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저는 한때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게 들리나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건설 관련 중견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입사할 때 생각이 납니다. 청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면접 봤던 기억이 납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을 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전화했던 그 순간. 엄마, 나 됐어.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느낌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24해를 다녔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함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장 달고 나서 처음으로 후배들 앞에서 회식 주도했을 때, 부장 됐을 때 아내가 케이크 사줬던 거, 그때는 정말 앞으로도 좋을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회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회의 때 제 발언 다음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뭔가 말하면 후배들이 받아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말 뒤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후배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박 부장님 요즘 자꾸 예전 방식 고집하시잖아. 어쩌겠어. 위에서도 슬슬 눈치 주는 것 같던데. 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아, 이게 이 나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통보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빴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예의 바르게 밀어냈으니까요. 먼저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부장에서 수석으로. 직함은 그럴싸했지만 맡은 팀도 없고 보고받는 후배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창가에서 복도 쪽으로. 작은 것 같지만 회사에서 자리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수성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 말 들을 때 이미 알았습니다. 회의실 문 닫히고 둘이 앉았는데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 그 서류를 봤습니다. 희망퇴직. 참 웃기는 이름이죠. 희망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팀장이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말했습니다. 뭐 자리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리가 조정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두부김치를 내왔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퇴직하고 처음 석 달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눈 떴을 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데 아, 나 오늘 출근 안 해도 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 때 그 순간만큼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동네 공원 아침마다 걷고 오전에 커피숍 앉아서 책도 읽고
점심에 아내랑 칼국수집 가서 밥도 먹고 친구 놈들이 카톡 보냈습니다. 야, 부럽다. 나도 빨리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냥 웃는 이모티콘 보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원도 이미 5번째고 커피숍 책도 다 읽었고 아내는 아내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또 뉴스, 쇼핑 채널,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툭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랑 희망퇴직 위로금 합쳐서 1억 8천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모아둔 게 2억 좀 넘었으니까 합치면 4억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우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야, 4억이면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다가 나갈 때는 작게 나가는데 모이면 정말 빠르게 사라집니다. 아들 결혼할 때 보탰습니다. 5천. 전세 만기 돌아와서 집 옮기면서 수리비 나갔습니다. 800. 아내 무릎 수술했습니다. 수술비에 재활치료비에 1,200. 어머니 요양원비 2년 동안 3천 가까이. 그러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돈 그냥 놀리지 말고 뭔가 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작은 식당을 하나 해볼까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대치동 쪽에 아는 형이 돈가스 가게 잘 된다고 했거든요. 권리금 3천에 보증금 500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식당은 좀 생각해봐. 아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잖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사회생활했는데 장사 하나 못하겠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오픈하고 처음 2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단골도 생기고 점심시간엔 줄도 조금 섰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 내가 잘하잖아. 그런데 3달째 되던 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임대료는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나갔습니다. 식재료비는 나갔습니다. 6개월 버티다 문을 닫았습니다. 손실이 8천이었습니다. 가게 닫는 날 마지막으로 불 끄고 문 잠그는데 거기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무너졌습니다. 아내한테 화풀이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렸어야지. 아내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었는지. 말렸잖아요. 실제로는 내가 안 들었던 거잖아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이미 자고 있는 줄 알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자 어둠 속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잘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4이 되었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상가를 샀습니다. 아, 이것도 실수였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역세권 예정지 분양 직원이 말했습니다. 2027년에 역 개통됩니다. 지금이 진입 타이밍입니다. 가격은 2억 2천이었습니다. 대출 1억 끼고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나갔습니다. 그 뒤로 공실입니다. 역 개통은 2029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관리비 한 달 25만 원.
대출 이자 한 달 45만 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공간에 매달 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 잔액을 눌렀습니다. 284만 7,330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3번 다시 눌러봤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66살, 30년 가까이 회사 다닌 사람의 통장에 200만 원대.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냥 허탈한 웃음이.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또 안 잔 거야?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아내가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다가 저를 한번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 팔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데로 가면 차액으로 몇 년은 살 수 있잖아. 그 사이에 방법 찾으면 되고. 31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들 태어났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이 집 거실에서 같이 월드컵 봤습니다. 아내가 유방암 수술하고 퇴원해서 처음 돌아온 곳이 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팔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 도시는 저를 기억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6명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같이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던 녀석들. 이제 다들 60 중반입니다.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이 나왔습니다. 한 녀석은 작은 편의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서 있으면 무릎이 퉁퉁 붓는다. 근데 어쩌겠어? 한 녀석은 아파트 경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 괜찮아.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한 녀석은 택배 새벽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야 되거든. 힘든데 뭐 돈은 나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소주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뭐 좀 쉬고 있어. 녀석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들 눈치채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안 물어봐도 아는 거니까.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옆에 20대쯤 돼 보이는 청년이 노트북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마 야근하고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을지로 그 빌딩 밤 10시에 혼자 남아서 보고서 쓰고 있었겠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리워. 참 이상하죠. 경비 일에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에서 채용 공고 받습니다. 이력서 쓰면서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부장이니 수석이니 직함 쓰던 사람이 이력서에 뭘 써야 하는 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면접 날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을 한 방에 앉혀놓고 차례로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앞에 앉은 분이 69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66입니다. 담당자가 뭔가 적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연락 안 온다는 뜻이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저는 퇴직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은퇴하면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결정을 내리는 사람,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 그게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섭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에 들렀습니다. 밥 먹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저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힘들다고 해야 하나?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 아들이 잠깐 저를 보더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우리는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저는 말했습니다. 뭘 말해? 걱정만 시키게.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에 뭔가 없어. 없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이 숫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상가이자 45만 원, 관리비 25만 원, 아내 약가, 제 약값 합쳐서 3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이 나갑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게 28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이 말이 실감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패닉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 이 상황을 봐와서 이제 무감각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아내랑 마주 앉은 식탁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챙겼습니까? 예, 챙겼습니다. 부모님 봉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얘기구나. 저는 방향 없이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주변이 하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왔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커피. 저는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 마셔도 돼?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잠 다 잔 거잖아, 우리.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새벽에 마주 앉아 웃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팔면 경기도 쪽에 작은 거 구해서 나머지로 당분간 살자.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찾아봐. 하고 싶은 거. 저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66살에 하고 싶은 거.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뭔가가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 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회색에서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남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통장 잔액 3번 눌러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통계 안에 내가 있구나. 그게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도 그 숫자의 일부구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좀 편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교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멋진 역전 스토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저처럼 새벽에 통장 잔액 들여다보는 분이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서요. 직함 없어지고 나서 이상하게 조용해진 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서 TV 채널을 돌리는 분.
경비 면접 보고 연락 기다리는 분,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직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집 팔 결심도 사실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아내가 건네준 커피 한 잔이 따뜻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겠더군요. 다 잃어도 곁에 있는 사람 한 명이면 오늘 하루는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새벽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핸드폰 들고 잔액 확인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대단한 이야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좋습니다. 이런 공간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조금은 덜 외롭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